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영화에 있는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영화를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좋죠. 뭐 킬링 타임용으로 뭐 그냥 막 요즘은 화면 보고 영화 보러 가잖아요. 내용은 다 아는 얘기, 다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지만 그 화면 보려고 가는 경우도 좀 많지요, 요즘에.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영화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그게 그래도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 중에 저는 이제 그 힐링을 얘기하는 영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치유라는 말을 쓰죠. 치유. 어떤 그 치유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게 그래도 그 영화에서는 좋고요. 또 성장 영화, 그렇죠?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겪어내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좋아하실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이제 와 닿겠죠. 우리가 뭐 힐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힐링도 있지만 치료라는 말, 큐어라는 말이 있죠. 큐어 뭐 이것도 치료하다, 이것도 치료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여기에는 그래도 어떤 치료하는 작업, 뭐 의료 뭐 행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냥 제 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힐링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이 좀, 힐링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왠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나 아픔 이런 것은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 우리가 서양의 의학은 주로 이제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이렇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세균이 오염돼, 어디가 다쳐, 어디에 암덩어리가 있어. 그럼 그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꼬매고 그 부분을 치료하는데 이제 서양 의술은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큰 위급 사태 때 얘기겠죠. 그죠? 바로 이제 이거 꼬매야 되고 이거 떼내야 되고 할 그런 위급한 때. 그렇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위뿐 아니라 전체가 함께 잘 될 때 몸이 건강한 것이고, 전체에 문제가 생길 때 어느 부분에 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룰 수 있고, 전체의 어떤 치유나 치료나 어떤 그 나음의 의미를 가질 때를 이제 우리가 힐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피부에 뽀드락지가 났어요. 뽀드락지가. 뾰루지가 맞나? 뾰루지. 그러면은 난 거는 이 얼굴에 뾰루지가 났지만, 이 뾰루지가 난 데에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내 몸의 영양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고, 내 몸의 어떤 호르몬 같은 게 언밸런스, 불균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영양분이 뭐 과다되거나 어떤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요소 속에서 이런 뽀드락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이제 건강의 길이고,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가정의학과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 건강 프로그램에는 이제 가정의학과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서 유명해지고 그러죠. 저도 잘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학과는 전체를 항상 보니까 영양, 균형, 전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정의학과에서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우리 동양의 우리 한방에서는 사실은 늘 전체를 봐왔죠. 한방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항상 조망을 하죠. 한방은 여기에 침을 놓으면요, 그걸 딱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쪽 팔까지, 이제 오른쪽 팔에 침을 놨는데 왼쪽 팔에 자극이, 전기 자극이 그대로 가는, 그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뿐 아니라 마취 같은 경우까지도 가능한 거를 증명을 했죠. 어느 부분 침을 딱 놨는데 마취를 안 하고도 이런 막 어마어마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건 뭐야, 몸은 전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의 모든 부분들이 연관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전체 인간의 마음과 몸 전체가 함께 문제가 생기고, 또 전체가 함께 잘 되면 그것의 아픔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치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절대로 일회적이 아니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 카타르시스라는 건 뭡니까?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카타르시스는 일회적인 경우가 많죠. 어느 하나 뭐 재밌는 코미디를 보고 재밌는 드라마를 봤는데 막 카타르시스, 큰 마음속에 감동이나 막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이제 카타르시스입니다. 근데 그런 카타르시스가 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막 눈물도 나고 뭐 감동스럽지만 나의 전체적인 모습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카타르시스는 주로 일회적인 것들을 카타르시스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는 가운데 있어서 카타르시스만 추구하면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죠. 예를 들자면 뭐 아이돌 그룹,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갔어요. 그런 거 막 너무나 서로 좋지요. 막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그 그룹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그룹의 그 스타가 청중들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럼 막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쁘다고 안 했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는 없고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힐링이라고 봤을 때는요, 전체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힐링이라는 것은 잠깐 반짝하는 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가 피어나는 것이죠. 제가 그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너무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워낙 그 운동을 제가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따랐어요. 이게 연골이. 그래가지고는 좀 주춤해서 몇 년을 못했습니다. 운동을 못하면 무릎이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배드민턴, 좋아하는 뭐 축구는 그래도 버티면서 조금씩 했는데, 그래도 뭐 배드민턴, 축구, 특히 농구, 배드민턴 이런 데는 뭐 무릎이 아주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족구, 참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무릎 아프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플 때, 잠깐 아는 분이 제 무릎에 주사를 놔준 적이 있어요. 저는 별 세상이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막 이제 아팠거든요, 이제 무릎이. 근데, 계단 올라갈 때도 힘이 하나도 안 들고,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고맙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낫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은 건 아닌. 이제 한 달 정도? 그 기간만 해도 아마 아픈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은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달이나 얼마 지나니까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으로 아마 그 부분 고통을 잠시 이제 이렇게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완전한 힐링은 아니죠. 힐링은 깊이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힐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힐링이 있고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거는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힐링도 굳이 얘기하면 힐링도 겉보기에 그냥 일회적인 그 겉보기에 힐링이 있고 정말 근원적인 그런 힐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이야기라든지 또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과연 1차적인 카타르시스, 눈물샘을 자극하고 그것만 해도 물론 우리들에게 큰 도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만 다가오는 깊이 없는 카타르시스나 힐링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근원적으로 정말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이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치유는 할 수 조금씩 좋아지게는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다 그거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부분이라는 건 그건 나중에 또 다른 강좌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영화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영화에는 주로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어느 정도 다루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트라우마도 종류별로 큰 트라우마, 뭐 좀 작은 트라우마가 있겠죠. 굉장히 큰 트라우마는 우리 몸에 흉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에 큰 흉터가 있어서 굉장히 그것이 고치기가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옛날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를 막 생각하면 다시 온몸이 그 당시처럼 막 긴장하고 몸에 이 뇌에서 작용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막 통제 불능으로 갑니다. 순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나 우리 엔진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운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시동을 키자마자 자기 혼자 막 차가 막 가는 그런 경우 있죠. 뭐 자주는 없어도 어쩌다 한번 뉴스에 나오죠. 그런 경우랑 트라우마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평상시 정상적이고 이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전혀 우리가 몰랐던 모습으로 그냥 변하는 거죠. 무슨 어떤 발작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런 게 트라우마는 굉장히 종류가 깊고 또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이렇게까지 다는 못 다루죠. 영화는 좀 이제 일부분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치유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지만 그래도 보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좋은 감동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굿 윌 헌팅입니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굿 윌 헌팅. 헌팅. 이건 1996년 정도의 작품, 아주 오래된 작품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신촌에서 봤는데 그때 저희 동료분 중에 미국에 먼저 유학 갔다 온 분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잠깐 방학 때 돌아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신촌에서 이제 당구도 한번 치고 그렇게 하고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로 잘된 영화입니다. 꼭 우리가 꼭 보면 좋을 영화예요. 이 영화는 뭐 우리가 잘 알던 맷 데이먼 아주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정말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견 배우가 본 아이덴티티 잘 아시죠? 최근에 마르시안 화성에서 막 감자 재배 먹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배우죠. 이 배우가 아주 초창기 근데 이 배우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물론 졸업을 안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에 이 영화에 대한 각본을 자기가 쓴 겁니다. 이제 영화에 나오는 벤 애플렉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옛날엔 젊었는데 지금은 아주 중견 감독 겸 배우죠.
그래서 그 벤 애플렉하고 둘이 이제 이 각본을 쓴 거예요. 이 친구가 하버드 또 이 문과 아마 그런 문학 전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글 수준이 있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다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미흡하죠. 미흡하지만 이 정도 시도만 해도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잘된 그런 꼭 우리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극본을 이제 벤 애플렉과 함께 써가지고 이제 영화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영화가 우리들에게 참 좋은 그런 의미를 남겨주고요. 또 한 배우는 로빈 윌리엄스,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돌아가셨죠. 로빈 윌리엄스. 이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로빈 윌리엄스는 정말로 우리 연구소 이름처럼 휴먼 드라마, 정말로 인간이나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수많은 작품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로빈 윌리엄스는 이미테이션, 흉내를 잘 냅니다. 무슨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있잖아요. 우리도 본인은 이런 것처럼 전직 대통령들을 많은 사람들 흉내를 내고, 그 유명한 사람들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게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 흉내 내는 게.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심리학자, 그리고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하던 분인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항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제 연기가 정말로 이제 맷 데이먼은 이제 막 처음 연기하던 때고 이분은 연기가 무르익을 때죠. 그래서 이 영화로 이분은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여기서 이제 맷 데이먼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그런 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우선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 친구가 똑똑하니까 아주 그 지적인 시나리오를 씁니다. 영화 배우 중에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실력 있는 학교에서 정말로 아주 공부를 잘했던 그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한번 강의에 한번 넣어볼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똑똑하니까 각본 일단 소스는 그 천재 수학자 이야기를 소스로 했습니다. 수학을 전공해야만이 대충 알고, 보통 사람은 잘 몰라요. 수학을 전공해야 수학에 대한 걸 많이 알다 보면 이런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통 우리들은 잘 모르죠. 그 라마누잔이라는 아주 이 사람은 그 인도에 살던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수학 천재인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그 사람이 있고, 존 밀너라고 하는 지금도 생존하는 그 수학자가, 이 두 사람의 에피소드를 이 영화에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 거, 이제 가난하고 불우한 수학자, 그 소스를 여기에서 받아왔고, 이 맷 데이먼이 문과 학생인데도 이렇게 수학의 이야기를 알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존 밀러는 지금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 친구도 이제 이분도 옛날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우연히 이렇게 그 수학 문제를 풀게, 남들이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서 정말 수학계는 필즈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노벨상에 수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필즈상, 그럼 꼭 노벨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학계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업적이 좋고 이런 분들 상을 주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걸 수상하고 하여튼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데 그분의 일화가 이 영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수학자의 이야기를 소스로 삼아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관객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스죠. 그러면서 핵심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나온 거죠. 트라우마는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완전히 그 힐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아주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죠. 우리가 이제 PTSD라는 말 있잖아요.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뭡니까? 스트레스 디스오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포스트 트라우마는 뭐뭐 이후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당한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스트레스가 바로 PTSD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맷 데이먼이죠. 수학 천재죠. 이제 그렇지만 수학 천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에 그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수학 천재지만 얘는 아무 학교를 안 다니게. 그런데 하버드 이제 영화상에는 이제 MIT 대인가 이런 데서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복도를 청소하고 이런 청소 영역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도서관 이런 데 가서 자기 혼자 공부하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슬그머니 하버드 아이들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잘난 척하죠. 너는 하버드도 안 다니는데 무슨 이렇게. 그러면 딱 지적인 걸 살짝 건드려요. 그러면 하버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지식을 얘기하면 이 친구는 이제 이 이름이 윌 헌팅이에요. 이 윌 헌팅은 그냥 자기의 천재 지식으로 이 하버드생을 묵사발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굿 윌 헌팅인데, 헌팅이라는 말이 무슨 사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윌 헌팅, 여기까지 간 주인공의 이름이죠. 인명. 그래서 굿이다. 이 주인공의 본성은 굿인데, 금방 얘기한 PTSD,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의 성격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여건에서 공부는 못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천재 수학 영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수학계에 나와 있는 일화를 이 영화에 집어넣죠. MIT 공대 같은 데서 이제 대학원생들, 대학 수학과 전공생들 모아놓고 교수가 문제를 냅니다. 내가 수학 문제를 내는데 이거를 만약에 푸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진로나 이거 다 책임지겠다. 이건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못 푸던 그런 문제다. 딱 문제를 내죠. 그래서 수학과 전공생들이 다 달려들어서 하지만 못 풀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복도에 이제 칠판에 딱 누가 풀어놓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야, 역시 우리 학교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가 있다. 자, 누가 했냐? 한번 손 들어라. 아무도 손 들지 않는.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느낌을 받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구나. 한 번도 더 어려운 문제를 낸. 더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이제는 CCTV를 달아놓은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지역을 딱 그 칠판 있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이 천재 윌 헌팅이 또 청소하러 지나가다 그 문제를 보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교수가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세계적인 수학 천재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머리가 천재이긴 하나 자기가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라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어뷰스라고 그러죠. 학대. 만약에 섹슈얼이 들어가면 성적인 학대가 되는 거죠. 어뷰스. 차일드 어뷰스 그러면 아동 학대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어뷰스란 말이 이제 학대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한 가정에 자라면서 그 아버지에게 심하게 그냥 학대가 아니라 막 두드려 맞고 그런 학대를 경험했던, 그래서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의 정신은 늘 파괴적이고 충동적이고 공격형을 갖고 있는, 수시로 터지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건 공부하는 건 좋아하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수시로 아무 이유 없이 터지고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 몸을 보면 그 몸은 거짓말을 안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먹었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탁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 정신의 모습에는 이 사람의 유전과 성장 배경이 그대로 그 안에 타임캡슐처럼 담겨 있어요. 조금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나온 역사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성질이 과격하다거나 평상시 착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분노를 한다거나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성장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적인 장면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이제 목격한 이런 분들이 성향이 자기도 모르게 공격형, 분노형, 평상시 좋은 사람이 순식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나오는.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성장 과정은 대부분 가정이죠. 아니면 뭐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가정이 아니라도 자기가 어떤 밀접하게 살았던 그 삶의 배경에서 이런 폭력 혹은 어린아이 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폭력이 있겠죠. 그런 폭력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안에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상처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완전히 흔적만 남은 상처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때때로 아프게 하고 가시처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게 트라우마죠.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어머니나 우리 식구들 중에 이렇게 어머니나 자기 자기 식구가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폭력적으로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주인공 맷 데이먼은 이제 그 윌 헌팅은 바로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로 인해서 직접 폭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천재이긴 하나, 정말 천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발전시키고 이루어주고 싶기는 한데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 수학학자들을 막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막 그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MIT 교수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심리치료, 정신의과 의사 다 데려다 치료하는데도 이 친구를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무능력해서 치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것도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공 윌 헌팅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또 강좌를 제가 또 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두 가지 길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야지, 의사가 뭐 이렇게 꼬매고 째고 잘라내는 것처럼 그 한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몸으로도 치료해야 되고요, 생활로도 치료가 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치료가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와 함께 있을 때 치료하기가 쉬워요.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 마약을 서로 대하는 동기도 비슷하고, 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정 비슷하죠. 그런 과정에 서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도 하려고 하는데 어렵지 이러면서 그걸 끊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윌 헌팅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했지만은 이 윌 헌팅 청년의 그 트라우마, 가슴에 간직한 상처가 너무 크기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꺼내줄 수도 없고 그거를 다독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드라마상에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빈 윌리엄스죠.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인데 이제 그 교수를 이제 영화에서는 쇼온 교수로 나옵니다. 이 쇼온 교수에게 이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쇼온 교수와 이제 윌 헌팅이
만나면서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과정을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영화가 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각본을 쓴 그 맷 데이먼이 이제 20대 초반에 어릴 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체계적으로 해주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가 보여준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이 영화는 치유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숀 교수하고 이제 윌 헌팅하고 이제 만났지요. 그런데 숀 교수가 물론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게 된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숀 교수는 똑같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숀 교수가 더 잘하고 이렇게 더 심리 기술이 높고 더 유능한 학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교수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숀 교수는 그 어린 시절에 큰 트라우마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그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는 스트레스와 쇼킹 중에서 넘버 원입니다. 1등급. 우리가 쇼크가 어느 게 제일 센가 1, 2, 3, 4, 5, 6 쫙 있어요. 제 1등급이 배우자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큰 쇼킹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어렸을 때에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바로 이 윌 헌팅 청년과 거기서 공감이 된 거죠. 이 공감이 윌 헌팅의 청년의 마음의 문을 오픈시킨 거죠. 공감자가 생겼기 때문에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나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서 너 이런 증세지? 이러는 사람에게는 오픈이 될 수가 없고, 또 이 윌 헌팅은 그 사람들보다 지식이 더 많은데, 더 많은 케이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청년에게 그렇게 기술로, 지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숀 교수는 같은 경험으로 이 청년에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영화가 우리들에게 그 깊은 그 감동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공감하게 되면서 이 청년의 마음도 열리고 둘이 어떻게 됩니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마음을 여는 것은 공감에서 여는 거예요. 공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강아지랑 공감하려면 어떻게, 강아지 쓰다듬어 주면, 제 사무실에 차를 대는 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큰 주차장에는 큰 개 2마리가 있어요. 짖는 소리도 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짖지만, 제가 가면 제 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2마리가 꼬랑 코리를 흔들면서 막 좋다고 짖어요. 제가 왜 그 큰 놈 둘하고 친해졌을까요? 제가 무슨 쥐포를 던져주거나 제가 그런 물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고 가면서 한 번씩 쓰다듬어 줬을 뿐이에요. 개하고의 소통은 그거예요. 아이고, 너 잘 있었니? 딱 쓰다듬어 주는 순간에 이제 개하고 저하고, 그래서 제 차만 들어오면 둘이 좋아서 그냥 막 난립니다. 이런 그 공감이나 소통이라는 거는 아주 가벼운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해주는 가운데 윌 헌팅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죠. 털어놓을 때 숀 교수는 당연히 이해가 가죠. 우리가 저 사람이 테크닉으로 공감하는 척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척하는 거하고 느낄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천재라면 그것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각각 그런 얘기, 우리가 끄떡끄떡거리는 거 상담사 기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기계적인 끄떡거림보다는 충심으로 끄떡거리는 그 공감의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가끔 강조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도 하지만 제 생각엔 좀 이렇게 눈을 더 지그시 감으면서 끄떡거리는 이거를 더 아주 깊게 천천히 이것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공감하는 모습이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의 마음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문이 열려져야만이 그 사람의 진정으로 아픈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다는 못 찾더라.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청년이 이제 그 치유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치유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오픈하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치유의 장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와 약속된 그 상담 기일이 끝나게 됩니다. 선진국이 우리보다 좀 좋은 게, 선진국은 이런 상담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법적인 그 제도가 있습니다. 사고를 쳤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성범죄 저질렀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 의무적으로 이런 상담의 기간을 받도록 돼 있어요. 상담한 사람이 이렇게 다 받았다는 사인을 줘야만이 이제 그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션 교수와 약속된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그 사인 그를 받아가지고 가는 날이었어요. 그때의 사인을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뭐 경과 보고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 청년에게 주면서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냥 재미로 쓴 거다. 영화 대사에 보면 It's bullshit, bullshit 이런 거, 뭐 그냥 이거는 웃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웃으며 주면서 갑자기 션 교수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 윌 헌팅의 가슴에 손을 탁 대고 그 아이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It's not your fault 이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러세요 선생님 이런데 또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신경질 냅니다. 계속 It's not your fault를 반복을 합니다.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딱 완전히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청년도 이제 엄청난 뭐라 그러나 감동의 그 마음이 막 이제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힐링이 되는 여기서 이제 힐링이 나오는데 그런 물론 이렇게 다는 안 돼도 정말 이런 정말 좋은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윌 헌팅이 그렇게 망나니로 행동하게 된 모든 배경은 그 사람의 이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친구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행동을 저지르고 나쁘게 하는 얘가 나쁜 사람인 건 맞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 이전에 그 어린 과정에서 이 아이가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된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삐뚤어졌다는 것을 이 션 교수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물론 자기의 그 트라우마를 자기도 그런 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트라우마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노력을 하면 이겨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를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트라우마는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늘 잠잠하다가 또 생각나고 잠잠하다가 나오고 그 순간에 사람을 확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감을 얘기하면서 바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요 우리가 좀 모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자세가 일단은 필요해요. 네 잘못이 아닌 것 같아. 평상시에 정직하고 평상시에 의리 있고 신중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 행동을 하고 이상한
우리가 이해 못할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마음을 일단 가지. 뭔가가 있었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전에 뭔가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이 막 거짓말이 많고 늘 속이,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끊는 것이 낫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많고 우리가 이 관계에서 이 사람과 내가 참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시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케미스트리라고 요즘은 케미가 잘 되는 사람인데 때때로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해. 다시는 만나기 싫은, 그렇죠. 갑자기 발작을 부리면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 사람에게 무언가가 있었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참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창시절에 이제 아이가 막 문제가 있다. 그럼 선생님이 맨날 때리죠. 옛날에 막 때렸으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뭐 거의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아이를 때리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하다못해 이제 이 아이 집에 갑니다. 어머니를 만나려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는데도 죽어도 안 데려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막 찾아가지요. 가보니까 얘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를 들자면 영화에 나오는 거로 쓰러져가는 게 판잣집에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없고 할머니가 있는데 뭐 이런 우리가 많이 알죠? 이런 그 아이의 상황을 딱 보니까 선생님의 고개가 딱 끄덕여지죠. 이게 바로 It's not 너의 잘못이,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 고개가 끄덕끄덕해진다고 뭐 얘가 뭐 나쁜 짓 하는 걸 다 무조건 손뼉 쳐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얘가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마음은 우리들이 가지면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냐는 이제 더 많은 엄청나게 복잡한 길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만 돼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고요. 특히 관계에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뭐 아무 짓이나 다 해놓고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자세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일단 대하는 자세가 이해해주는 자세고, 또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자세도 됩니다. 그 치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혹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요, 나중에 꼭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시면서 또 제 강의를 한 번 더 이제 들으시면 굉장히 더 좋은 그런 또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역시 공감의 언어이죠. 공감의 언어.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할 때 이건 공감의 언어이다. 그래서 네가 이렇구나. 네가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공감의 언어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는 변화를 못 시켜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공감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위로의 말이죠. 위로의 언어죠.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인 발작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를 치고 외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요? 다 떠나지. 그런 그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장이라면 할 수 없지.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다 주변에 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위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네가 그랬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사람의 저지르는 행동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고 위로해 줘. 우리가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우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우리 거기 반려견 전문가 우리 강영욱 선생 나오잖아요.
그 프로 이렇게 보면 개가 갑자기 사람을 문다거나 아주 그 좀 우리가 밉상의 행동을 하잖아요. 주인의 그 사랑을 이게 참 고마워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분의 이렇게 분석을 딱 보면 그 이상한 짓 하는 개는 이미 그 개가 자기의 마음도 지금 불안정하고 슬프고 자기의 마음도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고마운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걸 지금 그 개도 동물도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흔적, 상처 때문에 얘가 주인의 사랑을 지금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걸 이렇게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치료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잘 잡아주면 개가 금방 돌아오죠.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사람은 이제 굉장히 더 많은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남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대할 때 우리는 위로의 언어를 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절대로 책임 회피는 아니지만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내가 해줄 수 있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이건 책임 회피가 내가 뭐 나쁜 짓 해놓고 네 잘못이 아니야. 그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나 자신에게 해줄 때는 정말 우리가 요즘 유행한 자괴감,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갈 길은 죽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도 알잖아요. 나의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난다는 거 알잖아요.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나눠준다면 그가 노력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시작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책임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있던 상처를 내가 이겨내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또 조금이라도 바뀌는 부분으로 내가 이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 남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자세로 남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뭐 크진 않아도 이 드라마처럼 뭐 엄청나지 않아도 한두 가지 단점이나 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대할 때에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길을 찾는데 그 찾을 때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내가 어떤 여건 속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 충분히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어. 내가 고쳐서 남들에게 떳떳한 내가 돼야지. 우리가 몸에 상처 있으면 내가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자세를 가질 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이 굿 윌 헌팅이잖아요. 굿 윌 헌팅.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윌 헌팅은 원래 나쁜 사람이고 문제아였죠. 이 쇼온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는 그 근본은 좋은 청년이. 그 좋은 근본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그 좋은 측면을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그쪽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 바로 공감의 자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죠.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나는 꼭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형에게 공급 받아야 돼, 부모에게 나를 밀어줘야 돼,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줘야 돼, 뭐 이런 생각만 하지만 삶은 공급 받으면서도 남에게 공급해 주는 게 삶입니다.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에게도 내가 베푸는데 꼭 돈만 베푼다 생각하면 우리는 베풀 게 없어요. 저부터. 그러나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겁니다. 공감해 주고 또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만도 남에게 참 많은 걸 베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도 도움받고 나도 도움을 주면 내 자신의 건강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경영하게 되는 어떤 공동체, 우리가 늘 살게 되는 어떤 모임,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더 의미 있어지고 더 소중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영화 굿윌 헌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되어가는 그 과정의 삶, 우리의 모습을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